예, 이번 시간에는 원자탄의 개발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은 많이 이 전쟁에 동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과학하고 그 과학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즉, 이 원자탄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과학,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전쟁하고 결국은 깊은 관련을 맺기 시작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이제 과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학하고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게 됐어요. 즉 이제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이제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그것을 개발을 해내고 연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저기 이제 사회주의 국가 그런 데서는 이 과학자들이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은 사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 이 과학자들은 항상 보면은 어, 그 호기심의 발로죠.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호기심은 사람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과학이 요즘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이게 윤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 과학이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하는 데는 항상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 뭐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로 쓸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힘은 어느 선까지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과학도 윤리가 있고 또 이 과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잘못 쓰여졌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 과학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까지도 요즘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챕터의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과 과학인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1939년 9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945년 9월 2일 날 이렇게 마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그 이전에 또 발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는 1939년 9월 1일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 추축국 이거는 이제 엑시스라고 하는 추축국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독일의 베를린하고 이탈리아의 로마를 이렇게 잇는 그러한 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추축국하고 그리고 연합국 간에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지금 이제 소련 하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인데 소련에서 이 구소련 연방인데 거기에서 아무튼 그 소련하고 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인데 이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전사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이 2,500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망자가 약 3천만 명이 되는 이 정도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냈고, 이것 외에도 이제 사람이 이 정도로 죽고지만은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죠. 이런 이제 전쟁의 와중에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 무기로 개발된 것이 원자탄인데, 이 1938년에서 1939년 사이에서 이 독일하고 미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1938년 말에 그 독일의 과학자인 오토 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라늄 핵의 연쇄 반응, 즉 체인 리액션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것에 한번 충격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핵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 개의 어떤 중성자가 우라늄 235의 핵에 충돌했을 때 그 핵이 이제 둘로 쪼개지면서 이 두 개의 새로운 중성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또 이 만들어진 중성자가 다시 또 다른 우라늄 핵을 어, 때려가지고 이게 이제 분열을 시키면서 네 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핵 분열이 가속이 되는데 이걸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지 그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울 때 좀 기초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러더퍼드에 의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고 이걸 이제 1900년대 초에 이것을 실험을 해서 제안을 했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자는 전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 그래서 이 그 원자의 핵이 있으면 이게 전체가 원자예요. 원자인데 원자에 핵이 있으면 이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들은 이 핵 주변에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교과서 어, 감수를 들어가면은 교과서들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요. 원자는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돌고 있는 표시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동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자, 원자는 즉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런데 이 원자에 핵이 또 있는데 이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거죠. 이것들의 질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자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그램이에요. 그리고 양성자는 1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그리고 중성자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일가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핵에 존재하는데 핵의 전하는 플러스 일가고 그 주변에 있는 전하는 전자에 의한 마이너스 일가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결국은 플러스 일가 마이너스 일가 해서 중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량을 보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마이너스 24승그램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28승그램이에요. 마이너스 28승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즉 원자의 질량은 거의 모두 핵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성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하고 질량이 거의 같죠. 여기 소수점 한 넷째짜리, 셋째짜리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얘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핵에서의 그 중성자 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나 전자의 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원소가 있으면은 원소를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다른 원소들하고 다름을 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원자 번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냐 하면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서 원자 번호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중성 원자에서 원자핵 주위의 전자의 수를, 이것을 원자 번호 G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어, 양성자가 하나죠. 그래서 수소 원자 번호가 1이 되고, 탄소 원자는 양성자가 6개고 전자가 주변에 6개가 있어가지고 이것의 원자 번호는 6이 되고, 뭐 금 같은 경우는 7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을, 이것을 원자의 질량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이런 이 이제 우라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동위원소 얘기가 나오는데, 동위원소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튬,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를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를 하죠. 한 개의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량수가 1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계 중에 99.985%가 존재하는데, 중수소, 이거는 뭐냐면은 중수소는 H, 보통 D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는데 한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질량 수가 얼마냐면은 2가 되죠.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합한 거니까. 이게 이제 자연계에는 0.015%. 그리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한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 수가 3인데, 이거는 뭐 거의 뭐 퍼센트로 할 수도 없고 초미량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소톱이 있는데, 이 아이소톱 동위 원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고서 이것을 왼쪽 위쪽에다가는 질량수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왼쪽 아래 첨자에는 원자 번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튬 수소의 경우는 H1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수소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2죠. 그래서 H21, 원자 번호는 이거는 1이니까. 그리고 삼중수소는 H31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질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동위 원소가 있는데, 질소의 질소 14, 이거는 이제 질량 수가 14짜리인 거. 그리고 원자 번호는 7이고, 그리고 질량 수가 15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질소 나이트로젠 15 그러는데, 14, 15 하는데 15, 7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제 동위 원소에 있는 중성자 수는 어떻게 그러면 계산이 되느냐? 질량수, 즉 위첨자에 있는 질량수에서 아래첨자 원자 번호를 빼주면은 이거는 질소에서의 중성자의 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화학 화학적인 성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은 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이 전자수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화학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주기율표들이 있죠. 그런 주기율표에서 여기 H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 뭐, 2, 헬륨 2, 리튬 3, 베릴륨 4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원자 번호를 나타내주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게 원자량을 나타내주죠. 그러면은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92입니다. 92고, 그 다음에 이것의 질량이 수가 238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우라늄에 그 중성자가 부딪혔을 때 어떤 이제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나타내 주는 그림이 이와 같은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중성자는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게 우라늄 235짜리예요. 이게 이제 235짜리, 이게 이제 동위원소인데, 일반적으로 질량수가 238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동위원소 중에서 235짜리는 굉장히 적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라늄 중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우라늄 235짜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238짜리는 일으키지 않고.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그 하늘색으로 된 이 중성자가 있어요. 이 중성자가 이 우라늄 235짜리를 두들긴다고요. 두들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 입자가 두 개로 스플릿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 쪼개질 때는 이것이 그 질량이 더 가벼운 것으로 쪼개지게 돼요. 가벼운 거. 크립톤은 84조. 그리고 바륨의 경우에는 바륨은 여기에 있네요. 137이죠. 이게 두 개 합하면은 137에다가 84를 더하면은 221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우라늄이 원래는 238이었어요. 그러면은 질량의 손실이 있는 거죠. 질량의 손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질량의 손실이 결국은 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보면은 살펴보면은 여기서 때려 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중성자가 우라늄 235를 한번 때리면은 얘가 스플릿이 이루어지면서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스플릿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질량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중성자가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반응에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성자는 또다시 또 다른 우라늄 235를 때리게 돼요. 이것도 이 중성자도 또 다른 중성자를 때리게 되죠. 이제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여기서 각각 이 때리면서 이것이 또 이 우라늄이 스플릿이 되겠죠.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쪼개졌을 때 235, 우라늄 235가 쪼개졌을 때 어, 질량수가 작은 그러한 원소들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러면서 이 무게 질량의 차이가 아까 생겼었잖아요. 그 질량 차가 사실은 뭐 한 10몇, 20몇이었죠. 그런데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는 mc 스퀘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m
질량 여기서는 차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라늄에서 크립톤하고 바륨의 질량을 뺀 거죠. 그 값이고 다가 곱하기 c 스퀘어 빛의 속도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식이죠. 이러한 식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즉 모든 핵 반응에서는 질량의 감소가 수반이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의해 가지고 델타 E는 델타 M 곱하기 C 스퀘어 즉 델타 M은 질량의 감소 아까 우라늄 235에서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이렇게 쪼개졌는데 그것들의 질량의 감소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질량 검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C 값, 빛의 속도는 엄청난 거죠. 1초당 뭐 30만 킬로미터 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큰 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이 독일의 그 이제 이 그 닥터 그 한이 이런 이제 연쇄 반응을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오토 한이 이제 이런 핵의 연쇄 반응 실험을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마이트너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는 이런 연쇄 반응을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물리학자인 이 보어에게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보어에게 이것을 알렸어요. 보어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한이 이제 어, 자신이 이제 실험을 한 것을 이것을 출판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이 메이트너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연쇄 반응을 무기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한 생각까지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보면은 어떤 이제 뭐 그런 얘기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그, 그 주인이 챙긴다 하듯이 개발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것의 응용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독일 과학자가 이 연쇄 반응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 발견을 하니까 이 나치에 의해서 나치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망명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염려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독일에서 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이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히틀러가 원자탄을 먼저 개발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인 이 사람이 이제 실라르드인데 실라르드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걸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자기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인 위그너를 만나 가지고 이 심각성을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졸리오라고 하는 이 프랑스 출신하고, 그리고 또 이 페르미, 유명한 사람이죠. 이탈리아 그 핵물리학자인 페르미하고, 접촉을 했어요. 이 실라르드가. 그러면서, 이 핵분열과 같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학술 정보의 출간을 금지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라르들은 참 이건 평화의 전도사인 것 같은데 실라르들은 이 아인슈타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미국이 원자무기를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죠. 이 히틀러가 개발을 먼저 하면은 이게 엄청난 큰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나치 음, 굉장히 그 무자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개발하지 않고 먼저 이제 미국이 개발할 것을 이제 독촉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 히틀러에 의한 어떤 그 피해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 편지를 그 1939년 10월에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는 우라늄 위원회, 우라늄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 독일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처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